우리가 경제위기 있을 때 금 가격은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걸 보면서 적어도 최소한 금 가격은 대략 한 7배 정도는 더 올라야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금을 사모으고 뭐 또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요.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또 금 가격은 상승이 되고, 이걸 뭐 미국도 그렇지만은 또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두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네. 미국 채권을 그동안 외환보유고로 많이 비중을 실어왔던 나라들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 지점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도 이것을 두고만 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금 가격을 어떻게든 억누르려고 할 텐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선물 시세를 통해서 이제 선물 계약을 통해서 금 가격을 누른다던가 아니면 현물을 덤핑하는 이런 방식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단기적으로는 유의미한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좀 악수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을 억누르기 가장 좋은 게 뭔가라고 하면 좀 치명적인 부분을 건들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금리거든요. 네, 요즘에 생각보다 금리가 잘 안 내려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금리를 한번 무섭게 올린 이후에 이제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돌아서면서 이제 우리 좀 살만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가 한 1년 전만 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면 요번 FOMC 때도 동결을 했고 올해를 기준으로 볼 때도 생각보다 금리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것으로 많이 보여져요. 즉 미국은 이 금리를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국가의 통화를 상대적으로 강세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이 금 가격을, 이 달러 강세를 좀 더 다른 통화를 좀 더 약세로 만드는 걸 통해서 달러 강세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이 달러를 강세로 이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금 가격은 다시금 이제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 투자를 할 때 좀 단기적으로 그리고 약간 중기적으로 미국의 정책 방향에서 어떤 리스크를 얻을 수 있는가, 그거는 바로 달러 강세에 있다. 미국이 작정하고 달러를 강세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가, 요게 이 금 가격에 있어서 좀 큰 조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잔재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얼마 전에 그 베센트 장관도 그랬습니다마는 미국의 금 보유량 이거를 정확히 체크해서 자산 재평가를, 맞습니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고 또 나중에 해명은 했지만 시장은 또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뭐 또 난리가 났었는데 다시 쏙 들어간 거 보니까 도대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이 얼마나 되는 거야. 네. 뭐 얼마 전에 그 재고 조사 한번 한다고 포트노스. 일론 머스크 네.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조용히 가라앉은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뭔가 논란이 좀 있는데 글쎄요,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보다는 퀘스천 마크를 띄우는 게 미국의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금 가격이 오를 때마다 가격을 재평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중앙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 정도에 35달러에 평가되어 있는 이 금 가격을 아직까지도 재평가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걸 재평가한다고 한다면 이제 중앙은행의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고 그것에 따른 이 국채에 대한 신뢰도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 카드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이 한 1930년대 이때 이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나오고 그때 미국의 패권이 되게 크게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미국은 이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었고, 예전에 패권국들이 이게 조금 재밌는 얘기인데 패권의 마지막 시기쯤 가면 항상 자산 재평가를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자산 재평가, 그 다음에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을 꼭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이 이렇게 관세 전쟁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 여기에 더불어 아직 실현되진 않았지만 금 가격을 재평가하려는 시도, 금 가격 말고도 이제 자산 재평가할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자산을 재평가하려는 시도는 일종의 미국의 그 달러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수명에 다 차 와가서 하는 행동이라는 일종의 반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400년대의 포르투갈의 패권 시대부터 뭐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이렇게 시대를 쭉쭉쭉 보면 기축통화의 수명이 약 80년에서 110년 정도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달러가 벌써 105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수명으로 봐도 사실은 달러가 많이 이제 수명의 끝에 와 있는 달러 시스템이 이 수명의 끝에 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와중에 요런 이야기들이 화두에 오른다라는 것은 네, 이제 달러 시스템이 뭐 그렇다고 망한다라기보다도 다시 새로운 달러 시스템으로 개편될 그런 어떤 변곡점에 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한 번쯤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재평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정말 가지고 있는 양이 엄청 그 가치가 늘어난 걸로 나온다 하더라도 네. 워낙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이제 계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큰 약점으로 더 드러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평가를 한다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신용의 아주 심각한 네. 그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그러겠죠.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연결이 또 되긴 하네요. 근데 지금 관세 전쟁 그 정말 패권국의 마지막 그 무너지는 징조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하셨는데 관세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되고 있죠. 근데 미중 관세가 가장 치열했는데 그리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았고 지금 타협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지금 무섭게 치솟아 오르다가 이제는 꺾일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관세 전쟁이 스무스하게 좀 그 가라앉으면 네. 이런 시각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관세 전쟁이 뭐 이제 보복 관세 145%까지 이야기가 되던 게 이제 거의 30% 수준, 뭐 그다음에 이제 특정 제품마다 다르지만 다시 10%로 돌아간 부분들도 많이 생기면서 이제 이 관세 전쟁 막 그동안 우리가 많이 우려했던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관세 전쟁이 이런 서막이 끝나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기쁨도 많이 시장에 깔리면서 주식시장이나 이런 위험자산들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이 반대로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이제 다시 가격이 조정을 받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원래 좀 변동성을 키우는 한 주체로 우리가 바라보기가 쉽고, 우리가 그의 생각을 온전히 읽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것들을 전문가들도 그리고 우리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트럼프든 아니든 전 세계적인 거대한 거시적인 흐름은 어떠한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딱 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중국은 패권에 대한 야망을 포기할까요? 혹은 전 세계적인 이런 보호무역주의로의 패러다임이 이제 끝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다시 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번영하는 시대로 갈까요? 저는 이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다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도 그렇고요. 중국이 야망을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건드렸어도 안 되고, 이런 상하이 금거래소를 설립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브릭스 국가들이 회원국을 더 늘리면서 이렇게 확장을 할 필요도 없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이 거대한 시기는 이 변곡점을 지났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 단기적인 사이클상 어떤 가격도, 어떤 정책도, 어떤 사이클도 이런 상승과 하락, 이런 사이클을 겪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고조되는 것과 다시 이제 좀 완화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이클적으로 반복은 되겠지만 그 패러다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금 가격도 이런 모든 패러다임의 현상을 두고 볼 때 기노후의 관점에서는 우상향할 자산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의해가면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전쟁은 쉽게 끝날 것이 아니다. 좀 완화됐다, 다시 강해졌다. 이게 반복이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의 진폭은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최종적으로 지금도 지금 정말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5,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 가격이 폭등했던 역사들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근데 이런 금 가격이 폭등했던 역사들을 분석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아주 초기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금 가격은 통화량과 아주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금 가격이 어디까지 올랐는가를 보면 결국에 그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량 그 이상만큼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국가가 보유한 화폐의 양만큼 올랐다는 건데 이게 1930년대도 그랬고요. 1970년대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가까운 역사만 보더라도 항상 이 패턴이 반복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숫자로 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본원 통화량 M0와 그 다음에 미국이 국가가 보유한 금 보유량 8,133톤 이거를 나눠보면 제가 어저께 기준자로 나눠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22,000불 정도 나옵니다. 지금은 가격으로부터 대략 한 7배 정도는 더 올라야 이제 적정 가격이고 그 정도 사실 가격이 되면 이제 약간 광기가 붙어서 좀 버블이 발생을 하긴 하거든요. 또 여튼 우리가 그 버블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금 가격은 한 22,000불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바라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다 해도 지금보다도 7배 정도는 더 올라야 그게 적정 가격이고 네. 그 이후에 버블은 빼더라도 네, 맞습니다. 버블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더 튈지는 모르겠지만 네. 적정 가격은 7배 정도 올라야 된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금을 좀 매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다시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미국이 패권을 잡았던 시기를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이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1971년에 이제 닉슨 쇼크 이후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구축한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과연 다시 1944년으로 돌아가서 그 브레튼 우즈 체제 때는 전 세계 금의 70%를 미국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미국은 다시 2만 톤 정도까지, 지금은 근데 금이 더 많이 늘어났으니까 대략 한 3만 톤 정도까지 금을 다시 쓸어 모을 거냐? 저는 이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금 가격이 너무나도 낮았고 사람들이 관심 없었던 시기에 중국을 포함한 이제 그런 동양 국가들, 브릭스 국가들이 야금야금 금을 어마어마하게 모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미국이 3만 톤까지 금을 늘리겠다고 하면 금값은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을 거고 아마 미국이 그 양을 다 채우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오히려 반대 아예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금은 더 이상 돈이 아니다. 금은 약간 구시대적인 거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발전된 문명에서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무슨 원시인들이 뭐 반짝이는 돌 발견한 것처럼 금을 돈이라고 믿고 있느냐, 약간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아예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1971년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정착된 이후부터 미국이 포트녹스의 금을 공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를 감사받고 공개한다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자원일 때 그렇게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건 감사를 해야 될 만큼 그 중요한 자원이 아니다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사람들한테 계속 인지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만약에 이걸 패러다임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암호화폐를 좀 이용해서 이제는 금이 아니라 금보다 훨씬 더 현대화되고 훨씬 더 좋은 암호화폐가 우리 새로운 시대의 어떤 그런 기축통화의 담보물로서
그런 가치를 갖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뭐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제2의 국채처럼 달러 맞습니다. 수요를 일으키겠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계획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던데 네.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아마 그런 정책을 펼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요렇게 됐을 때 금 가격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요거를. 그러게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또 금의 악재 아닐까, 네. 상승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사실 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자원 대 자원으로 싸우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금과 이제 석유 이렇게 두 가지가 붙었거든요. 패권 전쟁에서. 근데 석유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이겨서 석유가 이겼는데 그 기간 동안 1970년대 그 10년 동안 금 가격이 무려 26배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 기축통화 패권이 이렇게 맞부딪히는 순간에는 화폐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급감하고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재정립되기 전까지 그래도 그 기간 동안 누군가는 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보유하고 있는 화폐 모든, 전 세계의 모든 화폐 보유자들은 피난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치를 잃은 적이 없었던 그 금은 최고의 피난처가 항상 되었고, 이번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암호화폐와 그리고 금이 또다시 한번 붙게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서 그때 이제 1970년대 석유 가격도 폭등하고 금 가격도 폭등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암호화폐도 폭등하고 금 가격도 폭등하면서 그 마지막 끝에 승자가 누구이든 결국엔 가격 자체로만 본다면 둘 다 승자이고, 마지막에 그 화폐 시스템의 어떤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둘 다 이렇게 가격적인 그런 큰 폭등이 일어날 수 있으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탈달러의 흐름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봤을 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그 불안정한 요소들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금융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시나리오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금리의 가격과는 또 어떤 상관관계가 이루어질까요? 요즘에 이제 경기 침체를 넘어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많이 체감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려워서. 네. 또 주변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습니다. 소상공인들. 네, 특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금거래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금으로 옮기는 측면이 많은데 되게 일반인 분들은 금을 팔러들 되게 많이 오세요. 돈이 없으니까. 네, 이제 좀 급하게 제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금을 좀 팔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물론 아주 되게 미시적인 부분에 그냥 한 측면, 한 면을 바라본 그렇죠. 거지만 여튼 우리가 체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에서 몇몇 경제 지표에서 알려주고 있다시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이제 또 금을 찾으려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건 만약에 경제위기가 온다고 한다면 국제 금 가격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 시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선물 시세인데 이 선물 시세는 투자자나 트레이더들이 선물 계약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가격이다 보니까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마진콜이 올라가면서 마진콜이 많이 발생하면서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하락했던 역사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반복이 됐었고 심지어 대공황 때도 금 가격은 근본이제였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제 금 가격과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는 은 가격은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경제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금 가격이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좀 한 20%에서 30% 정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큰 조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는 인지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환율이 치솟게 되다 보니까 국내 금값은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위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의 어떤 해지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해도 안전할 거야. 네. 근데
안전하다는 의미가 다른 자산에 비해서 덜 빠진다는 의미지 안 네. 빠진다는 의미는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것을 제가 많이 추천드리고, 금을 만약에 내가 지금 좀 모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10% 정도만을 모으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제 금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김에 따라서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금에 대한 비중을 늘려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조기원 대표 포트폴리오 몇 %입니까? 99%입니다. 자기를 안 지키면서 남한테만 자기 혼자만 돈 벌라고? 아, 이건 아닙니다.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금 사업도 하시니까 네. 관련해서 이렇게 가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전체 포트에서의 이렇게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지금 금 가격이 어쨌든 조정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 기회를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면 그래도 싸게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조정을 더 받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뭐 아무도 모르지만 네. 대략적으로 그래도 생각하시는 인사이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제가 기술적 분석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기술적 분석, 이제 금에 있어서도 그 트레이더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 분석 전문가들의 예측을 보면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한 2,900에서 3,000불 사이가 항상 그때가 이제 전고점이기도 했고 한번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트럼프의 이런 관세적인 그 협상이 더욱더 진정됨으로 인해서 금 가격이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한 2,900불에서 3,000불 사이까지 우리가 좀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그다음 투자를 하면은 좀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경제 위기까지 발생해서 그런 큰 조정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에서 한 20%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600불 정도가 빠지니까 한 2,600불에서 한 2,700불까지도 하락할 수 있음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금 투자를 약간 분할식으로 적립식으로 사모으는 방식을 그런 방식으로 금을 모아가시는 게 이런 변동성에서 나를 지키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빠질 때마다 그 말씀하신 그 정도 지점에서 네. 그게 금액대로 보면 어느 정도죠? 금액대 한국 돈으로요? 뭐 달러로 생각한다면 달러로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2,600불 2,600불 근처에서는 그냥 이렇게 사모으는 네, 전략 네. 분할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다시 우상향을 믿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반등을 하겠죠. 네. 근데 이 반등은 또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이제 떨어지고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 어떤 계기가 될 만한 신호들, 네. 징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요. 이전에 이제 금의 슈퍼사이클,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슈퍼사이클들을 다 분석해 보면 꼭 한 번씩 큰 조정장이 옵니다. 대략 그 금의 슈퍼사이클을 초기, 중기, 그 다음에 후기 이렇게 나눈다고 치었을 때 초기에는 되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으로 약간 서서히 올라가는, 사람 되게 지치게 만들게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중기 정도의 중반기쯤에 금 가격이 이제 탄력을 받다가 크게 한번 조정을 받습니다. 아마도 저희는 이 조정의 시기가 이제 좀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이 오게 되면 그게 일반적으로는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로 인해서 그런 조정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1975년에서 1977년 정도까지 큰 조정이 있었다가 이 경기 침체가 해소됨에 따라 다시 한번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고 이제 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때부터 금 가격이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에도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25% 정도 하락을 했다가 이제 그 경제 위기가 지나면서 금 가격이 정말 무섭게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남은 건 이제 큰 조정이 한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의 상승이 정말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광기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이 경제 위기 동안에 주식 데이터와 이제 금 가격 데이터를 겹쳐서 같이 보면
주식이 먼저 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기쯤 가면은 주식이랑 금이 같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경제위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금 가격은 먼저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경제위기가 이제 다 진정이 됨에 따라서 주식이 그 뒤에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제위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장 폭풍우에 있을 때 금 가격은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걸 예측한다? 저는 되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렇게 금 가격이 좀 하락할 때마다 적립식으로 이렇게 좀 사모으면서 나의 평단가를 낮춰가고 이렇게 분할식으로 적립식으로 분할해서 금을 모아가는 전략이 그나마 가장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뭐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파월은 계속 좀 더 두고 보자 말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왔다, 전 길게 봐서는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가 현실화됐을 때 이 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실질금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서 금리는 낮아질수록 물가는 높아질수록 금 가격에 이롭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라는 건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뜻이고, 이 말은 즉 금 가격에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는 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건, 이전에 1980년부터 지금까지 기준금리와 경기 침체 시기를 겹쳐서 보면 참 재밌는 게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항상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거죠. 198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왔으니까 금리를 내렸는데, 이 요즘의 시대, 지난 50년 동안은 한 번도 빠짐없이 금리를 내리다가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거는 금 가격 호재는 맞으나, 이 시기 동안 경제 위기가 만약에 또 발생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큰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늘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시면서 금을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을 그렇기 때문에 고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